예하 라라 아빠입니다. 오늘은 예은동물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슬개골탈구가 아니라 십자인대 수술, TPA로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실제로 몇 해 전부터 슬개골탈구보다 TPA로 수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만큼 환자가 더 많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더 많고 압도적으로 예후가 좋으니까. 십자인대 수술에 있어서 아주 다양한 수술 방법들이 있지만 미국에서 압도적으로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예후가 좋은 수술은 TPLO로 알려져 있어요. 작으면 못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수술자의 능력에 비례해요. 5년 전에 3kg의 TPLO는 어려웠죠. 아니면 인공인대를 하고 그 수술이 실패했을 때 TPLO 수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보호자분께 도전적이고 경험도 적고 합병증이 많을 수 있고 하는 병원도 적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본원에서 3kg 이하 아이들도 TPLO를 하고 있고 그거는 2, 3년 정도 전부터 1.5 TPLO 수술 기구 12mm가 아니라 9.5 톱날 장비의 발달과 수술하는 사람의 경험, 수술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같이 좋아지면서 이전에는 못했던 환자들조차도 TPA로 수술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슬기골 탈구보다 오히려 더 많이 하는 수술이 TPA로 수술이 되었고 아이가 아주 많거나 마취가 위험하거나 정말 슬기골 탈구가 사기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은 인공인대보다는 TPA로 수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술은 굉장히 어렵지만 훨씬 더 인공인대보다 회복도 빠르고 장기적으로 보행이라든가 뛰어노는 거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른 수술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TPA로 수술해도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10%에서 많게는 30%까지나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다만 여기서 얘기한 합병증은 수술한 데가 빨개졌어요, 물 찼어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 모든 걸 포함한 합병증이라서요. 실제로 재수술이 필요할 가능성은 2에서 6%로 굉장히 낮다라고 하지만 재수술이 없다라고 해서 다 잘 된 수술이진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5년 전에 했던 수술과 지금 한 수술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수술을 절개할 때부터 봉합할 때까지 어떻게 뼈를 자를지, 뼈를 얼만큼 옮길지, 정확히 어디 뼈를 자를지가 어렵죠. 특히나 5kg 이하, 4kg 이하, 3kg, 2.5kg 아주 작은 아이들에 있어서는 1mm, 1mm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작은 아이들일수록 수술이 더 신중해야 되고 더 어렵고 재수술이 없다라고 해서 95%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다 잘 된 수술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예전과 비교했을 때 재수술이 없는 아이들조차도 예전 수술보다는 지금 수술하는 아이들이 더 빠르게 회복하고 더 잘 걷고 장기적으로 좋은 예후를 보이고 있어요. 합병증에서 제일 흔한 거는 감염이죠. 감염이라는 건 수술한 데가 빨개졌어요. 쌤 수술한 데서 진물 나와요. 쌤 수술한 데서 냄새 나요. 물이 계속 나와요. 빨개져요.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수술 후 감염인데요. 감염될 확률은 보통 5에서 10%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면 5에서 10% 정도 감염이 됐다. 가장 흔한 건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수술하고 나서 2, 3일 후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수술한 데가 점점 더 빨개진다. 실제로 아주 작은 혈관에서 나오는 이름 없는 혈관에서 나오는 작은 출혈들 때문에 2, 3일 정도는 더 수술한 데가 빨개지고 조금씩 더 부어 보일 수는 있는데 이게 조금씩 나아져야 돼요. 수술하고 나면 2, 3일이 염증기고 이후에는 2주 동안 증식기로 회복기에 접어들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2, 3일이 지났는데 더 빨개졌어요. 더 부었어요. 뭐 진물이 계속 나와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꼭 수술한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2, 3일 정도는 조금 더 심해 보이다가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좋아지고 특히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다. 굉장히 깨끗해야 돼요. 수술한 데가.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수술한 선생님과 함께 상의를 해보셔야겠죠. 그럼 이런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거는 뭘까요? 있어요. 콜드 컴프레션.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냉찜질을 압박으로 해주시게 되면 수술 후 생기는 붓는 거, 수술 후 생기는 염증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나면 최소 2,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얼음찜질만 하시는 게 좋고요. 그거를 그냥 얼음찜질이 아니라 압박 얼음찜질을 하면 좋고요. 최소한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고요. 최소한 한 번 할 때 5분에서 10분 정도 하셔야 되고요. 1분 하고 1분 쉬고, 1분 하고 1분 쉬고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사람의 경우 그리고 일부 대형견 외국에서는 사람 혈압계처럼 이렇게
조여주는, 그러면서 얼음찜질로 압박을 하는 기계도 있어요. 그런데 소형견은 그런 장비가 아직 없으니까 손으로 보호자분께서 압박을 해주시면 되는데, 압박은 생각보다는 약간 강도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수술한 데를 이렇게 압박하면 아이가 굉장히 싫어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얼음만 올리고 고마워 고마워, 어떻게 이걸 잘 견디나, 너 대단하다, 조금만 더 해보시고 대단하다, 너 정말 대단하다, 조금씩 압박의 강도를 올리시되 아이가 참을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강도. 처음부터 오케이 압박하라 그랬어 하고 압박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갖다 대기만 하시고 조금씩 압박의 강도를 늘려가시는 게 좋아요. 십자인대 수술했는데, TPA로 수술했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다리를 계속 절어요. 또는 십자인대 수술을 했는데 굉장히 잘 걷다가 갑자기 심하게 다리를 절어요. 이런 경우에 가장 흔한 원인은 반월판 손상,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찢어지는 건데요. 실제로 반월판은 허벅지뼈와 정강이뼈 사이에 있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구조물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끊어질 확률이 별로 없어요. 슬개골 탈구가 있어도 끊어질 확률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인대가 없는 환경에서는 정강이뼈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밀리면서 여기가 찢어지게 돼요. TPA로 수술 후에도 이렇게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5%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PA로와 함께 한때 국내에서도 TTA라고 하는 수술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 TTA에서는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질 확률이 확 올라가게 돼요. 인공인대를 하게 되면 TPA로보다는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질 확률이 올라가요. 수술 후에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일단 TPA로 수술을 각도를 굉장히 정교하게 수술 전 계획했던 대로 잘 교정하게 되면, 사실 대부분 환자에서는 제 경험으로는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 생기진 않는데요. 이론적으로는 TPA로 수술을 받고 5% 정도는 생길 수 있다. 여러분들께서 조심하실 거는 없어요. 그냥 하실 수 있는 거는 체중 조절을 하시는 게 굳이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될 수 있겠고, 외상을 피해요, 뭘 피해요, 이런 거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기,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 이런 근육을 강화하기. 그러니까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진 경우는 수술 중에 관찰되는 경우도 50% 정도 가까이 되죠. 그 이상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TPA로 수술을 3명 하면 그 중에 1명은 확실히 반월상 연골판이 이미 찢어져 있어요. 그때 반월상 연골판을 제대로 수술을 해준 케이스들과 반월판 찢어진 걸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않았거나 반월판이 찢어진 걸 알았지만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 TPA로만 수술한 경우 차이가 좀 많이 나요. 확실히 수술 중에 반월상 연골판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평가하고 수술을 하는 게 필요한데요. 어려워요. 저도 자신 있게 반월상 연골판 수술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는 5년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 환자들은, 저는 트레이닝 받을 때 반월상 연골판 수술 거의 못한다고 배웠어요. 그만큼 환자가 작으면 어려웠는데, 이것도 경험이 쌓이면서, 노하우가 쌓이면서 많은 경험들을 해가면서 작은 아이들도 이렇게까지 수술할 수 있구나, 제거를 완전히 못하면 이완이라도 하면 좋아지는구나, 이걸 경험으로 얻게 되니까요. 여하튼 십자인대 수술은 반월상 연골판에 대한 이해가, 평가, 수술 후 관리가 필요하고, TPA로 수술도 반월상 연골판 손상에서 완전히 자유롭진 않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최근에 수술 후 TPA로 수술 후 다리를 절어요. 다른 병원에 수술한 환자인데요. 가 내원을 했는데, 그 아이가 양쪽 다 TPA로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만 슬개인대에 염증 소견이 엑스레이상 관찰되었고, 실제로 그 부분을 만졌더니 아이한테 통증 반응이 있었어요. TPA로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중에 하나가 슬개인대에 생기는 염증이고요. 이 부분은 실제로 임상 증상과 연관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 촉진 시에 아파한다든가, 실제로 그 부분에 마사지라든가 온찜질, 마사지, 체외 충격파, 레이저, 크라이오, 침치료, 다양한 재활을 했을 때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십자인대, TPA로 수술 후 슬개인대에, 여기 보이는 슬개인대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엑스레이상 여기에 염증 소견이 있다고 이게 꼭 환자를 아프게 하는 건 아니고, 과하게 진단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일부 환자는 여기가 아파서 수술 후에 고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TPA로 수술 후에 감염이 5에서 10%까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표피, 그러니까 피부의 아주 겉면에 생기는 가벼운 염증이었고요. 실제로 제가 수술 후에 제 핸드폰 번호를 보호자분께 알려드리는데 제가 제일 많이 받는 거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요? 수술한데 빨개졌어요. 수술한데 괜찮은데 다 괜찮아요. 그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아이가 조금 핥기도 하고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표피, 가장 겉면에 가볍게 생긴 염증을 얘기하는 거고요. 대부분 그냥 시간 지나면 좋아졌고요. 지금부터 얘기할 누관 형성, 드레인을 형성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심각하죠. 왜냐하면 안쪽에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피부를 뚫고 생긴 염증이라서 이건 좀 심각할 수 있어요. 일단 항생제를 세게 쓰고 향후에는 수술 기구뿐만 아니라 깊은 조직까지 제거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퍼센트로 보면 1% 굉장히 낮아요. 그 다음 보이는 게 밴디지 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수술 후에 붕대를 현재 저희 병원은 하지 않는데요. 만약에 TPA로 수술하고 나서 붕대를 할 수 있죠. 하루 이틀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다만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은 붕대를 갈아줄 걸 추천하는데 왜냐면 얼음찜질이라든가 ROM 운동을 하면 더 좋을 수 있으니까. 근데 붕대로 인한 합병증이 꽤 있어요. 최소 3% 정도, 100명 중에 3명은 붕대 한 것 때문에 붕대 한 대가 쓸린다든가 압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붕대를 했다면 하루에 한 번은 그 붕대를 충분히 갈아주시는 게 좋고, 그때 붕대를 갈고 다시 붕대를 바로 하지 말고 얼음찜질도 좀 하고 마사지도 좀 하고 굽혔다 폈다 좀 하고, 만약에 붕대를 했다면 발끝이 붓는지 꼭 보셔야 돼요. 패드가 반대편에 대해서 좀 두꺼워졌는지 붓는 건 없는지 관찰하는 게 필요해요. 수술 후 골수염이 생길 확률이 100명 중에 한두 명은 있죠. 수술 후 골수염이 생기면 굉장히 골치 아파져요. 2달 후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엑스레이가 굉장히 깨끗해야 돼요. 근데 엑스레이에서 뼈가 막 증식한 소견이 있다든가 하면 골수염을 의심할 수가 있고요. 혹은 수술 후에 잘 걸었는데 갑자기 다리를 막 들고 다녀요. 그랬더니 수술한 데를 만졌더니 너무 아파요. 이런 경우에도 골수염일 수 있고요. 수술한 데서 갑자기 막 놈이 나와요. 고름이 나와요. 이러면 단순히 10%로 발생할 수 있는 피부 겉면의 합병증이 아니라 실제로 뼈에 골수염이 생긴 경우가 있어요. 수술 중에 감염이 됐을 수도 있고요. 수술 후에 표피에 감염된 것을 계속 아이가 핥아서 안쪽까지 들어가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정말 운이 없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치아에 있는 세균이 기구에 가서 달라붙어서 골수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여하튼 수술 후에 골수염이 생겼다면 빨리 진단을 받고, 대부분 골수염이 생겼다면 수술한 기구는 제거해야 돼요. 기구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기구와 뼈에 있는 아니면 그 주변을 덮고 있는 염증 조직까지 반드시 같이 제거해 주셔야지 완전히 회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때 단순히 제거하는 게 아니라 깊은 조직을 세균 배양 검사를 보내게 되고요. 아니면 금속판을, 수술을 사용했던 기구를, 의심되는 골수염이 있었던 부분에 있던 수술 도구들도 같이 거기서 세균이 있는지, 세균이 있다면 어떤 항생제를 쓰는 게 좋은지, 세균을 배양하고 어떤 항생제를 써야 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보내게 돼요. 합병증이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생겨요. 필연적으로. 다만 수의사가 노력하고 보호자님이 같이 노력하면 현저히 낮출 수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거고요. 보호자님께서 해주실 거는 십자인대는 조기에 수술 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 슬기골탈구에 대해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수술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수술을 안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도 많지만, 근데 십자인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십자인대 질환으로 진단 받았으면 나이가 아주 많지 않다면, 막 13살, 14살이 아니라면 일단은 수술하셔야 돼요. 고민이 없어요. 특히 7, 8살 이하다, 10살 이하다 그냥 수술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첫 번째 다리 같은 경우는. 그런데 많은 경우 수술이 연기돼요. 너무 잘 걸어요. 약 먹으면. 약으로 마스킹, 가리는 거죠. 이렇게. 약이라든가 침치료라든가 레이저라든가 이런 건 십자인대가 있는데 가리게 돼요. 그리고 관절염은 계속 진행하고 반월판은 계속 찢어지고 겨딘대는 계속 상하고 주변 조직은 근육대로 다 빠지게 되고 관절은 관절대로 섬유화되고 굳어가고 무조건 빨리 수술 받아야 돼요. 약 먹고 잘 걷는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 두세 군데 병원 더 가신 다음에 이 환자가 십자인대 질환이다, CCLD 진단이 받았다면 그냥 수술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해요. 그러면 합병증을 낮출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수술하셨다라고 하면 처음에 3에서 5일은 냉찜질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냉찜질 꼭 하시는 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냉찜질뿐만 아니라 압박 냉찜질 할 걸 추천해요. 세 번째는 수술 후에 특히 1주, 2주가 지났다 그러면 ROM 운동 중요해요. 수술하게 되면 십자인대는 대부분 여러분 생각과 다르게 맨날 제가 전화 듣는 건 점프하다 그래요. 의자에서 떨어졌어요. 아니에요. 공놀이 하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외상이 아니라
퇴행성 질환으로 서서히 쌓이다가 뚝 끊어지는 거라서 오래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적응했던 거고, 적응하면서 관절 가동 범위가 줄어들고 관절 주변에 섬유화되고 여기저기 근육이 짧아지게 돼요. 그거를 천천히 재활을 하면서 늘리는 게 중요해요. 단순히 걷게 해주기가 목표가 아니라 야, 정상에 가깝게 나이 들어도 잘 쓸 수 있게끔, 십자인대 특성상 수술해도 관절염이 생기게 되는데 그걸 최소화시켜줄게,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재활이 되게 중요해요. 특히 1, 2주가 지나면 온찜질하고 마사지하고 굽혔다 폈다 하는 거 굉장히 추천하고요.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멋진 하루 보내세요.